자, 국세기본법 그 객관식 세법책 그 1권 문제 그 부분만 좀 풀어볼게요. 자, 뭐 국세기본법은 이제 뭐 회계사 시험에서 이제 5문제, 뭐 세무사 시험에서 이제 적게는 4문제, 많게는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뭐 거의 대부분 다 이론형 문제 중심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책의 제 1권 그 부분만 좀 풀 건데 일단은 이제 제 1절 파트를 좀 먼저 보시면 자, 1번부터 좀 같이 풀어볼게요. 자,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자,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보시면은 옳은 표현이에요. 그 표현은 맞는 표현이 되는데 자,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네, 저기 이제 징수납부 의무자, 예를 들어서 원천징수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범위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납세의무자의 범위에는 징수납부 의무자가 포함이 되지 않고 이 징수납부 의무자는 납세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납세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지 납세의무자의 범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포함한다고 나오면 이건 틀린 표현이 된다. 자, 나머지는 옳은 표현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문제. 네, 답만 좀 보시면 자, 동그라미 5번이 관할 세무서장은 최장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고와 관련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신고와 관련된 경우에는 이게 9개월이요.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이라고 나오면 이제 틀린 표현이 된다.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자, 적법한 서류의 송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네, 강제징수. 강제징수가 이제 압류예요. 그러니까 압류와 관련된 서류는 대단히 중요한 서류죠.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서류였다면 등기 우편에 의할 수 있는데 일반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였다면 이것은 적법한 서류의 송달로 보지는 않게 돼 있다. 그러니까 등기 우편인 경우였다면 옳은 편이 되지만 일반 우편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적법한 송달로는 볼 수 없다. 자, 나머지 전부 다 이제 적법한 송달이 되고 4번 가보시면은 자, 서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문제요.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했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두면 된다고 했죠. 즉 유치 송달이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야.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우편이나 또는 저희가 교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공시 송달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서류 수령 거부행위가 있었다면 유치 송달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으로 보셔야 된다. 자, 5번 보시면은 이제 국기법상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이것이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답만 좀 볼게요. 자, 동안에 5번 보시면은 자, 법인 아닌 단체 중에서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 것은 법인으로 본다. 자, 저희가 이제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무조건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신청 승인에 의해서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신청 승인에 의해서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법인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요건이 뭐 다 충족되는 것도 아니죠. 조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 대표자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이제 한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된 것에 불과하고 서양 요건이 다 충족이 된다고 할지라도 신청해서 승인을 얻어야 돼요. 신청해서 승인을 얻었다.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법인으로 본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으로 잡아내셔야 된다. 자, 6번 가보시면 이제 신청 후 승인을 받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네, 기업 보시면 공익을 목적으로 실현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가 되지 아니할 것. 그 요건은 제가 당연법인 의제의 경우에 이 요건이 이제 충족이 되면 당연법인으로 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신청 승인에 의한 법인 의제의 요건이 아니고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등기가 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을 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당연법인 의제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신청 승인 법인 의제의 요건은 아니다. 자, 뒤에 보시면 이제 단체의 수익을 구성하게 분배할 것을 요건을 한다. 제가 신청 후 승인을 받는 법인의 경우였다면 수익을 구성하게 분배하면 안 돼요. 분배할 것을 요건을 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표현. 자, 나머지가 이제 전부 다 옳은 표현이 되죠. 그래서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해야 된다. 요건이 맞고 또 승인을 받은 날 속하는 과세 기간과 3년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3년의 과세 기간까지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되는 것을 제한을 가하겠다. 변경할 수 없다. 옳은 표현. 또 요건 중에 뭐가 있냐면 규정이 있고 대표자 관리인이 사용된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표현은 전부 다 신청 승인 의제 범위 내에 옳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제 2절로 갈게요. 자, 국세부가의 원칙과 제 세법 적용의 원칙. 자, 1번부터 보시면은
자, 고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네, 이거는 뭐 그 이론 강의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동아리 네 번째 보시면은, 자, 거주자 갑이 PC방을 운영하면서 동생 을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보아스에 신고를 하였다. 그럼 실제 사업자는 누구냐면 갑이 되는 거야. 실제 사업자는 갑이고, 자, 을이 바지 사업자죠. 명의자에 불과하다. 그러면 기소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냐면 요 갑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야. 근데 갑과 을이 부가세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는 얘기는 을도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건 틀린 표현이죠.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갑만 부가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자, 2번 가보시면은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요건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대법원 판례 태도를 좀 묻고 있는 것인데, 자, 동안에 4번 보시면은, 자, 과세관청이 당초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어야 되며 이러한 처분이 적법 또는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자, 제가 적법한 처분이었을 때 신의칙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위법한 처분이었다면 굳이 신의칙을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 위법성에 대해서 다툽니다. 그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위법성에 대해서 다투면 그 부가 처분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의칙을 적용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그 처분이 적법했을 때 그때 적용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적법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표현은 옳지 않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3번 보시면, 자, 소득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동그라미 2번. 자, 국세기본법은 새로운 입법에 의한 과세가 소득과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자, 언제를 기준으로 하게 되냐면 납세 의무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네, 확정 시점이라고 나왔으니까 틀린 표현. 얘는 또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로 보시면 돼요. 자, 4번 보시면은 이제 옳지 않은 거 찾는 문제인데,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였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둘 이상의 행위 거래를 통해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야. 조세 부담 감소 목적이 있었다면 그때 어떻게 하게 됐냐면 연속된 하나의 행위 거래를 보는 거야. 네. 각각의 행위 거래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한다고 나왔으니까 틀린 표현이죠. 연속된 하나의 행위 거래를 보고 세법을 적용하게 돼 있다. 자, 여기 가운데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 들어가 있다. 자, 5번 보시면은 이제 옳은 거 찾는 문제. 자, 동안 1번부터 보시면 사업자 등록의 명의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였다. 자, 그러면 명의자와 누가 다르냐면 사실상 귀속된 자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야. 납세의무자 누가 돼야 돼요? 귀속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사실상 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돼야 되는데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틀린 표현.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기록을 하고 있으나 장부의 기록이 일부가 누락되었다. 그러면 그 일부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 그 일부에 대해서만 어떻게 하게 되냐면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것이지 전체에 대해서 조사 결정한 사실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는 과세 형편이 구현된 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서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석을 해야 되는데 과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나왔으니까 역시 이제 틀린 표현이 되는 것이다. 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자, 세무공무원이 국세 과표와 과세 표준을 조사 결정할 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었다. 그럼 세법을 따라가는 거야. 세법을 따라가는 것이고 세법에 명문 규정이 없을 때만 기업회계 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야. 근데 세법에 특별 규정이 있을 때에도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기업회계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표현이니까 요거는 이제 틀린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선 적용이 아니라 보충적 적용이 된다. 자, 반면에 동그라미 5번은 이제 옳은 표현. 그래서 새로운 해석 가능에 의해서는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소급과세 금지 원칙의 두 번째 유형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건 옳은 표현으로 잡아내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2절이에요. 자, 이제 3절 내용을 좀 봐볼게요. 납세의무 파트. 자, 1번 보시면은 국기법상 납세의무 성립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찾는 문제죠. 자,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는 납세의무 성립 시점이 언제냐? 언제가 되냐면 돈 줄 때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금액,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고, 자, 이건 틀린 표현이고, 증권거래세는 맞죠. 해당 범위의 거래가 확정이 되는데, 그다음 수입제화였으니까 수입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성립이 된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까지 맞는데, 자, 리을 보시면 수시부가 하여 징수하는 국세였다면 수시부가 할 사유가 발생할 때가 되는 거야. 자, 납부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납부한다는 얘기니까 납세의무가 납부할 때 소멸된다는 개념이지 납세의무 성립일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리을도 틀린 표현이 된다. 그래서 해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시부가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 납세의무가 어떻게 되냐면 성립이 되는 것이다. 자, 2번 보시면 자, 납세의무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동그라미 1번.
납세자업이 징수하는 소득세였다면 과세 기간이 끝난 때가 아니라 과세 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한 달에 말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역시 요 1번이 옳지 않은 표현이 들어가 있다. 자, 3번 보시면 성립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내국법인이 주 마포의 제2기 사업연도. 자, 법인세 납세 의무는 25년 3월 30일에 성립한다. 자, 만약에 신고를 했다면 25년 3월 30일에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이지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는 게 아니죠. 납세의무 성립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냐면 자, 법인세는 기간과세 제도니까 그 과세 기간이 종료되는데 자, 그때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그래서 24년 10월 30일 날 어떻게 된다? 납세의무가 성립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가보시면 옳지 않은 거. 자, 답만 볼게요. 동그라미 네 번째 보시면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 과표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였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는 정부 부가세목의 일종이 되지만 납세자가 신고하는 경우였다면 그럼 신고 납부세목으로 인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신고를 하는 경우였다면 언제 세액이 확정이 되냐면 신고했을 때 세액이 확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고를 한 경우였다면 신고했을 때 세액이 확정이 되는데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이 된다고 나왔으니까 역시 이제 틀린 표현이 된다. 자, 5번 문제는 좀 사실은 좀 까다롭다고 보시면 되는데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 자동으로 확정되는 국세가 아닌 것이 뭐냐? 그래서 중간 예납하는 이제 법인세. 가로 있는 표현이 좀 잘못됐죠. 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 결정한 경우를 한정한다. 그 경우가 아니라 제외돼야 돼요. 그래서 조사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립한 때 확정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이게 제외가 돼야 되는데 그 경우를 한정하겠다고 나왔으니까 옳지 않은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6번 보시면 역시 이제 옳지 않은 거. 제적기한 문제들이 조금씩 까다롭다고 보시면 되는데 1번부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자, 부담부 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증여세의 제척기간과 양도세의 제척기간은 같죠. 같은데 다르다고 나왔으니까 틀린 표현이 되고 자, 이렇게 이제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자, 3년이 아니라 1년이요. 조금 유치한 문제이긴 하지만 3년이 아니라 1년 이내 뭘 할 수 있다?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연도가 좀 잘못되었고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였다. 그럼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 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죠. 자,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실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부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린 표현이 된다. 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자, 얘도 이제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제적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다음날된다. 근데 이 신고기한을 어떻게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확정신고기한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확정신고기한에 다음날이 되기 때문에 중간 예납이나 예정신고기간, 수정신고기한은 제외가 돼요. 포함이 되지 않는데 포함한다고 나왔으니까 틀린 표현. 그럼 동그라미 5번이 답이네요. 자, 국기법상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일로부터 이 경정청구 경우였다면 요 2개월이요. 왜 2개월이 되어야 되냐면 경정청구 같은 경우는 경정청구가 이루어지면 2개월 안에 과세관청이 필요한 처분을 해주게 돼 있어요. 2개월 안에 감액 경정을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이 특례 제척 기간도 2개월이라는 표현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개월 안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표현은 이제 옳은 표현으로 잡아내셔야 된다. 자, 7번 보시면 이제 제척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거 찾는 문제.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보시면 자, 원칙적인 부가 제적 기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자, 이렇게 이제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이 되었다면 1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돼요. 네,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나왔으니까 요 1번이 뭐 답이죠. 옳은 표현이 들어가 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과표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그 국세의 제적기한 기산일은 이렇게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기 때문에 예정신고기한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제외가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조세 쟁송에 대한 결정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자, 1년이죠. 그러니까 경정청구는 이제 2개월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1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 여기 이제 2년이 들어갔으니까 틀린 표현. 물론 이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인데 앞에가 잘못된 표현이 들어가 있다. 자, 동그라미 네 번째 보시면 원적인 부가 제척 기간이 끝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과세 기간에 따라 이월 결승을 공제하는 경우에 그 결승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법인세 부가 제척 기간에 이월 결승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 신고 기간으로부터 얘도 마찬가지인데 1년 이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2년이라는 표현은 다 틀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자, 동그라미 5번 보시면은
자, 부담부 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세가 과세된 때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소득세니까 양도소득세를 말하는 거죠. 양도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의 경우였다면 양도세 제적기간은 몇 년? 15년이 되는 거야. 부담부 증여 시 양도소득세는 증여세에서 정한 기간과 동일하기 때문에 무신고니까 몇 년이 되냐면 15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틀린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8번으로 갈게요.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거. 자, 동안 1번 보시면 자, 역외거래에서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포탈했다. 그럼 지금 이중장부 작성이 이루어졌으니까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렇게 부정행위가 존재하게 된다면 역외거래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제척기간이 몇 년이 되냐면 15년이 되죠. 그래서 제가 역외거래가 아니었다면 법인세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니까 10년이 맞지만 역외거래였기 때문에 15년이 돼야 된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사망했다. 부가권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였다면 특례 제척기간, 상징세의 특례 제척기간이 적용이 안 돼요.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틀린 표현이 된다.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자,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 부가 제척기간 기산일은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다. 틀린 표현이죠.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납세 의무만 성립하면 부가권 행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립이라는 표현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부세는 신고 의무가 원래 있는 세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원한다면 뭐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을 두고 있는 것 뿐이지 신고 의무가 있는 국세는 아니기 때문에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라 성립일이 뭐가 되냐면 제가 제척기간 기산일이 되는 것이다. 자, 동그라미 네 번째. 이게 옳은 표현이죠.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대상이 된 과표와 연동된 다른 세목에 과세 표준 조정이 필요한 경우였다면 최근에 신설된 조문이고 1년 지나기 전까지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옳은 표현. 자, 동그라미 5 보시면 공제세액을 의무 불이행이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세액의 부가채책기한 기산일은 의무 불이행이 있음을 안 날이 아니죠. 저희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있음을 안 날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 표현 자체가 이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공제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그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 자, 9번 보시면 이제 가장 옳지 않은 거 찾는 문제인데 자, 답만 좀 볼게요. 동그라미 5번 가보시면 부담부 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해당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부담부 증여와 관련되어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증여세 제척기간은 15년이 된다. 자, 둘 다 이제 15년으로 봐야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10년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 된다. 자, 10번 보시면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 포착하기 힘든 재산은 맞아요. 자, 상속이 취득함으로써 사이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하는 경우였다. 원래 이제 상징세 특례 제적기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들어갈 수 있지만, 자, 거기 배제 사유가 있었죠. 상속인이 사망했다면 부가권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례 제적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상속인이 사망하였다고 할지라도 특례 제적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틀린 표현. 부가권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례 제적기간은 적용을 할 수 없다. 자, 11번 보시면은 옳지 않은 거. 자, 섬유시효는 압류가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으며 압류 해제 후에 잔여 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이 된다. 압류는 원칙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냐면 중단 사유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중단 사유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뒤에 나와 있는 설명들은 뭐냐면 정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섬유시효 정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뒷부분이 잘못된 것이죠. 압류는 중단 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멈췄다가 압류 해제 잔여 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은 정지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틀린 표현으로 잡아내셔야 된다. 자, 12번 가보시면은 이제 국세 및 강제 징수비에 납부 의무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거 찾는 문제예요. 자, 기억부터 보시면 납세의무자가 단순히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의 경우였다면 자, 국세부가 제척 기간은 제가 7년이 될 수도 있고 여기 그랬다면 10년이 될 수도 있고 상징세라든가 또는 부담부 증여 시 증여세 함께 부과된 양도소득세였다면 15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5년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잘못된 표현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자, 니은 보시면은 국세 불복 청구 시 납세자가 제적기간 만료를 주장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제적기간 만료 후에 부가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다. 자, 이것은 주장하지 않아도 무효라고 했죠. 오른편. 자, 뒤에 보시면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3년 귀속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면 그 납세자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당연히 24년 6월 1일부터 기산이 된다. 자, 제가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국가가 이제 결정을 해서 고지서가 날라오게 돼요. 고지서가 날라오게 될 것이고 그 고지서가 날라오게 되기 때문에 그 고지서에 납부기한이라는 게 존재하게 될 거야. 그럼 납부기한이 이제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되냐면 소멸시효라는 게 진행이 되는 거야. 기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24년 6월부터 기산된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죠. 5월 31일까지 만약에 신고를 했다면 신고했을 때 세액이 확정이 되니까 그러면 6월 1일부터 기산되는 게 맞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이 된 것이고 그리고 고지서가 날라오게 될 거야. 그럼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참고 기다려줬다가 고지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너 세금 납부해라.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24년 6월 1일부터 기산이 당연히 된다는 얘기는 틀린 표현이 된다. 자, 를 보시면 자, 국세증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 그럼 납세의무가 소멸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납부의무 소멸하게 되고 강제 징수비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그 효력이 미쳐요. 강제 징수비도 효력이 미치는데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틀린 표현이 되는 것이다. 자, 13번 가보시면은 이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자, 국조법에 따른 국제거래였다. 그러면 이제 역외거래 범위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역외거래였고 그러면서 부정행위가 있었던 얘기야.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였다면 자, 그러면 제적기간 몇 년이 되냐면 15년이 되는데 10년이라고 나왔으니까 역시 이제 옳지 않은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14번. 자, 국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무신고 과세세 납세 의무 성립 시점은 언제가 되는 것이냐면 저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니까 신고 기한이 지나버리면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신고 기한이 지나는 때 그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는데 가산할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때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틀린 표현. 자,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소득금액,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국세는 맞지만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과 동시에 확정이 되냐면 돈 줄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면서 자동으로 확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소득금액,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때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 달의 말이라고 나왔으니까 틀린 표현. 자, 그 다음에 자, 동아리 3번. 10억 원의 국세에 대한 징수권의 일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자, 10억이니까 여기가 몇 년이 들어가야 돼요? 10년이 들어가야 되죠. 5년이 들어갔으니까 역시 틀린 표현. 자, 동그라미 네 번째. 사기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그때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15년의 기간이 끝난 날에는 부과할 수 없다. 자, 실제로는 일단 첫 번째 여기도 사실은 틀린 표현이요. 성립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가 되고 또 사기로 법인세 포탈했다. 즉 사기 그 밖에 부정행위로 법인세 포탈했다면 원칙은 10년이에요. 역외 거래였을 때 몇 년이 되는 것이냐면 15년이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15년은 무조건 적용한다는 표현도 틀린 표현. 두 군데가 사실은 전부 다 틀린 표현이 들어가 있다. 이 앞에도 사실은 틀린 표현이 된다. 자, 그다음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원법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옳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가볼게요. 납세의무 확정 파트. 자, 1번부터 보시면은 국기법상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통칙 표현이었는데 사실은 좀 어렵게 2010년도에 좀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자, 태아에게 상속된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상속으로 인한 납세 의무가 승계가 된다. 자, 태아는 복중에서 사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납세 의무가 승계가 되는 시점은 언제가 되냐면 출생을 하는 때가 되는 거야. 태아가 출생했을 때 납세 의무가 승계가 되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된 시점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은 표현이 된다. 자, 2번 보시면 역시 이제 옳지 않은 거 찾는 문제. 그래서 23년 세무사 시험 문제였는데 사실은 좀 까다로웠다고 보시면 돼요. 자,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 합병된 후에 분할되는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 등기일 이후에 부과되거나가 아니라 이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이전에 부과되거나 성립한 국세에 대해서 역시 이제 한도 규정이 있죠. 뭐 한도 규정을 생략했다 그렇게 본다고 할지라도 여기는 확실히 틀린 답이야.
이후에 라는 표현이 틀린다는 거고 이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뭐 밑에 답안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전에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고요. 원래는 이제 한도기 정도 설명이 좀 되는 게 바람직하다. 분할로 승계된 최선가액을 한도로. 어쨌든 뭐 이 표현이 있냐 없냐보다는 여기가 틀렸어요. 확실하게. 이후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옳지 않은 표현으로 잡아내시면 돼요. 자, 3번 보시면은 납세무 승계 및 연대 납세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강제 징수비를 자, 합병의 경우에는 뭐가 없다? 한도가 없다고 배우셨죠. 상속의 경우에만 한도가 있는 거예요. 합병은 한도가 없는데 합병으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한다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역시 이제 옳지 않은 표현으로 잡아내셔야 된다. 자, 4번 보시면 제2차 납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보시면 통치 표현이죠. 자, 각각 을 사이 또 을과 병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고 갑, 을, 병을 합하여 50%를 넘는다고 할지라도 갑하고 병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다면 과점주로서 제2차 납세무가 없다. 근데 저희가 갑하고 을 사이, 을하고 병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고 갑하고 병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자, 을을 중심으로 보면 갑도 특수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병도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갑을 병의 지분을 합쳐서 자, 50%를 초과하는 자들이었다면 과점주주로 보는 거야. 과점주로 보기 때문에 제2차 납세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린 표현이 되는 것이다. 이건 뭐 통치 표현이고 이론 파트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다음 이제 5번으로 갈게요. 자, 5번 보시면은 자, 원래는 이제 계산 문제는 뭐 거의 잘 안 나온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유일하게 계산 문제가 두 군데 좀 출제가 돼요. 하나가 국세 우선권. 그 파트가 이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될 때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사실 이제 세무사 시험에선 그 요 부분을 계산 문제로 낸 적은 없는데 이 회계사 시험이 여기를 두 번 계산 문제로 낸 적이 있다. 그러니까 어디를 계산 문제로 내냐면 출자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무 파트를 회계사 시험에서 역대 시험에서 두 번 정도 계산 문제로 출제한 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중에 이제 한 문제를 좀 여기 1권에 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보시면 다음 자료는 비상장 법인의 주지성의 24년도 체납에 관한 내용이다. 자, 그랬을 때 뭘 묻고 있냐면 자, 주지성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무자로서 납부해야 될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근데 주주 이동 현황을 봤더니 자, 김한라하고 이백두는 지금 특수관계인이죠. 본인하고 배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특수관계가 없었다. 24년 1월 1일에는 둘의 지분을 합치면 몇 프로가 되냐면 60%가 돼요. 60%가 되는데 중간에 지분을 팔아서 자, 기말에 보니까 24년 10월 30일 날 보니까 지분이 몇 퍼센트가 되었냐면 51%가 되었다. 어쨌든 24년도에 가점주는 누구였냐면 이 한라하고 이백두가 되는 거야. 지분을 합쳐서 50%를 초과하고 있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총 발행된 주식수가 이제 100만 주였고 의결권 없는 주식은 없다. 그 얘기가 들어가 있고 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들이다. 근데 1기의 제 부가세 5천만 원과 그다음 24년도 법인세 1억 3천만 원이 체납된 상태였다. 저희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납세 의무 성립일 당시에 과점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만큼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부가세 납세 의무 성립일 언제가 되냐면 24년 6월 30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24년 12월 30일 날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겠죠. 그러면 6월 30일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될 때 자, 김한라하고 이백두의 지분은 몇 프로가 되냐면 60%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김한라는 40%, 이백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받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12월 30일 날 납세의무가 성립이 될 때 요 김한라가 31%, 이백두가 13%가 되기 때문에 각자 31%, 13%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해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24년 제1기 납세의무 성립 시점이 6월 30일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지분율만큼 김한라하고 이백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게 되고 역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24년 10월 30일 날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지분율 10월 30일 날 성립 당시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김한라하고 이백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바탕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닌데 이제 드물게 이렇게 출자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회계사 시험에서는 두 번 정도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다. 자, 6번 보시면 이제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답만 좀 볼게요. 자, 동그라미 5번 가보시면
3. 양수인의 제2차 납세 의무의 한도를 의미하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거래 금액과 시가의 차익의 규모에 관계없이 3.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할 지급할 금액으로 하게 돼 있다. 자, 이제 한도 규정의 양수한 재산가액이라는 것은 원칙은 대가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할 대가가 되지만 두 번째 어떤 규정이 있냐면 대가가 불분명한 경우였다. 또 대가가 없었다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하게 돼 있다. 다시 단서 규정이 또 붙게 되죠. 자, 그러나 이 대가하고 시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이상이 되거나 3억 원 이상이 되었다면 그때는 뭘로 하게 되냐면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지금 보시면 이제 거래 금액과 시가의 차익의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가를 적용한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니까 여기가 틀린 표현이 된다. 자, 7번 보시면은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 총액과 부채 총액의 평가는 이거 정말 이제 자주 나오는 논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납세 그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니라 납부기간 만료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납부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연도 종료일이라는 표현은 역시 이제 옳지 않은 표현으로 잡아내셔야 돼요. 자, 8번 가보시면은 제2차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문제 모두 고르라고 했죠. 자, 기업부터 보시면 청산인의 제2차 납세 의무 한도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 가액이 되고 그 재산 가액은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 시가에 의한다. 이것이 이제 옳은 표현. 자, 니은 보시면 한 명회사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납세무 성립이라는 표현 맞았고 또 현재 그 한 명회사의 사원에 해당하는 자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2차 납세를 진다. 역시 옳은 표현. 자, 뒤에 보시면 법인이 과점주의 조세채무에 대해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 의무는 일단 법인의 순자산가액,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인 순자산가액에 그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것이 옳은 표현. 자, 여기 보시면 제2차 납세 의무에 부담하는 사업 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또 모든 의무. 근데 이제 미수금하고 위직금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외를 해도 돼요.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이게 또는이에요. 둘 중에 어느 하나 요건만 갖추면 되는데 양도인과 특수한 게 인인자 또는 양도인의 조세 피해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이다. 이것이 옳은 표현이야. 그래서 전부 다 옳은 표현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동그라미 5번이 답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9번 가보시면 자, 국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자,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의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가 연다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돼 있다. 자, 저희 원래 이제 그 국세기본법은 공동사업의 경우 연대납세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다시 이 소득세법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특례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소득세법은 공동사업의 경우에 공동사업자별로 과세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 원칙이 연대납세 의무가 없어요. 물론 소득세법에 다시 예외 규정을 통해서 공동사업 합산과세의 경우에는 연대납세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소득세법의 원칙은 연대납세 의무가 없는 거야.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린 표현이 돼요. 그래서 얘도 이제 잘못된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4절 파트이고, 자, 이제 5절을 좀 볼게요. 자, 5절 파트는 이제 국세 우선권과 관련된 내용이고, 요 파트가 좀 까다로워요. 시험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올 때가 있고, 또 계산 문제가 거의 사실 계산 문제가 나오면 제가 5절에 국세 우선권 정도가 나온다. 근데 요즘은 그 옛날엔 계산 문제를 좀 출제했었는데 요즘은 계산 문제를 잘 안 내고요. 요즘은 이제 이론형 문제 중심으로 사실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1번부터 보시면은 자,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과표와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무가 확정되는 국세였다. 그래서 이제 신고 납부 세목이었다면 자, 세액이 언제 확정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언제 확정이 되냐면 신고하는 때 세액이 확정이 된 거야. 그럼 신고일에 세액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정기일 언제가 되냐면 신고일이 되는 것이죠. 자, 법정기일 어떻게 배우셨냐면 확정일로 배웠어요. 세액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배웠기 때문에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신고일이 들어가야 된다. 틀린 표현. 자, 2번 국세 우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법정기일 전이에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 금액에서 해당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종부세를 징수하는 경우였다. 자, 그랬을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종합부동산세는 당일세의 범위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누구나 매년 그 6월 1일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종부세는. 그래서 당일세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 또는 설정기일에 상관없이 종부세가 이게 돼 있는 거야.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종부세에 우선한다고 나왔으니까 이건 틀린 표현. 종부세는 당일세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우선하게 돼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보시면 자,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 매각 절차에 의하여 매각할 때 국세 우선 징수권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자, 기업부터 보시면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강제 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강제 징수 금액 중 자, 국세 및 강제 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지방세나 공과금 의저 그러니까 얘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체납처분비와 강제 징수비에 대한 설명이요. 체납처분비 강제 징수비는 어떻게 하게 돼 있다? 국세에 우선한다. 옳은 표현. 자, 뒤에 보시면 국가의 조세 채권은 공과금한테 무조건 이겨요. 그러니까 옳은 표현이 되고 뒤에 보시면 국가의 조세 채권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민사채권이었다. 그러니까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민사채권, 일반 채권이라는 게 그런 일반 채권에게는 무조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역시 우선한다, 옳은 표현이 된다. 자, 이제 1위를 보시면 자, 국가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무가 확정되는 조세채권의 납부 고지서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민사채권의 설정 등기일보다 먼저 발송이 되었다. 자, 고지서 발송일이 뭐가 되냐면 법정기일이 되는 거야. 법정기일이 지금 보시면 설정일보다 더 빠르다는 얘기야. 그럼 누가 이기냐면 국세채권이 이기죠. 조세채권이 이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조세채권이 민사채권에 우선한다. 역시 옳은 표현. 전부 다 옳은 표현이 출제가 되었다. 자, 4번 보시면 자, 백두은행은 채무자 갑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갑이 소유한 주택의 경매 절차를 진행하였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택 경매 가격 중 갑이 체납한 소득세로 징수할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근데 제가 이제 제1순위, 뭐 2순위, 3순위 그렇게 따져보지 마시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물어보는 게 이 소득세 징수 금액을 찾아내라는 얘기야. 소득세액이 배분될 금액이 얼마냐. 그 금액을 찾아내라고 했기 때문에 소득세보다 우선하는 순서가 있으면 그 금액을 그냥 빼주면 돼요. 지금 보니까 경매 가격이 얼마? 8천만 원. 여기서 이제 차감되는 금액들을 찾아내시면 되는데 자, 경매 비용 얼마가 있었냐면 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었다. 자, 경매 비용은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사용된 금액이 되기 때문에 국세 채권에 우선하는 거야. 600이라는 금액을 빼줘야 되겠죠. 먼저 변제가 되니까 그냥 빼주시면 된다. 자, 양글 3번. 백두은행 갑에 대한 대출금이 있었는데 저당권 설정일 언제냐면 24년 6월 6일. 자, 근데 양글 5번 좀 먼저 봐볼게요. 갑의 24년 기속소득세 3,500에 대해서는 신고일을 보니까 법정기일 언제냐면 24년 5월 30일. 얘는 피담보채권이 법정기일보다 후순위가 되죠. 뒤에 있었기 때문에 국세채권의 후순위가 되어서 국가보다는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에 한라은행 갑에 대한 대출금 4천만 원 있었는데 얘는 지금 피담보채권의 경우에 저당권 설정일이 4월 4일이야. 신고일 법정일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국세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4천만 원은 차감을 시켜주시면 된다. 양가로 6번.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얼마가 있었냐면 2천만 원. 근데 이제 소액 임차 보증금으로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이 1,600이 있었다. 그 금액은 국세 우선해서 변제를 받게 돼 있다. 근데 나머지 이제 400이란 금액을 보니까 전세권 등기나 확정일자를 갖춘 적이 없다면 피담보채권도 아니고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보증금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 채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국세채권한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1,600이란 금액만 빼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결국 소득세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우선순위 금액들을 다 빼주면 1,800. 이 금액이 나왔을 때 이 소득세 금액보다 이 금액이 만약에 더 컸다면 그러면 당연히 소득세 금액이 3,500까지만 징수가 이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이 두 가지 금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하셔야 되는데 죄송해요.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둘 중에 작은 금액이 1,800이 되기 때문에 이 1,800이 뭐가 되냐면 답이 되는 것이다. 자, 5번으로 가볼게요. 5번으로 가보시면 자, 거저갑이 체납한 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는 갑이 소유한 주택을 압류하여 매각을 하게 되었다. 자, 다음 자리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가 주택의 매각대금 중 징수할 수 있는 소득세는 얼마냐. 역시 마찬가지로 국세보다 우선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보니까 소득세 체납액은 얼마? 4천만 원. 근데 신고일, 법정 기일을 보니까 23년 5월 31일이 된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뭐가 되냐면 법정 기일이 되는 거야. 신고일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압류주택에 대한 매각 금액이 8천만 원. 근데 강제 징수비가 얼마가 있냐면 300만 원이 존재하더라. 요 금액이 이제 우선순위가 되겠죠. 강제 징수비. 300이라는 금액을 8천에서 빼주면 된다. 자, 주택 임대보증금 6천만 원 있는데 우선 변제가 인정되는 소액 임차 보증금 2천. 그 금액은 빼주면 되고 나머지 4천이라는 금액을 보니까 전세권 등기나 확정일자를 받은 적이 없다면 그러면은 일반 채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세한테는 항상 지게 돼 있다. 확정일자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압류 주택에 대해서 설정된 갑에 대한 피담보채권을 보니까 23년 6월 10일
법정 기일보다 더 늦죠. 얘는 이제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안 돼요. 건강보험료는 공과금이니까 국세한테 무조건 진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선 변제를 받는 금액을 빼주면 돼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5,700이 나오지만 답을 5,700으로 하시면 안 되죠. 보니까 소득세 체납액이 얼마? 4천만 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항상 둘 중에 적은 금액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주의하셔야 되는데 5,700으로 하시면 안 되고 4천이 뭐가 되냐면 소득세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된다. 자, 근데 이제 가장 많은 질문을 하고 제일 많이 틀리는 게 6번 문제 유형이요. 자, 보시면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 체납자 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종합소득세 1억 6천만 원으로 증액을 하여 납부고지서를 발송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1억 6천이라는 금액이 있었는데, 자, 법정기일이 언제냐가 중요한데, 저희 법정기일은 언제가 되냐면 고지서 발송일이라고 배우셨죠. 자, 도달일이 아니에요. 송달된 날이 아니라 발송한 날. 세액이 확정이 되었냐. 근데 고지서를 보냈다는 얘기는 세액이 확정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자, 근데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음에 따라서 주택을 압류한 거야. 보시면 지금 압류한 게 뭐냐면 주택을 압류해서 주택을 공매로 팔게 되었다. 근데 공매 대금이 얼마? 1억 7천. 자, 그랬을 때 이제 물어본 게 뭐냐면 자, 관할 세무서장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자, 그러면 자, 지금 봤더니 매각된 금액이 얼마였냐면 1억 7천이죠. 1억 7천이라는 금액이 있어. 역시 이제 우선 변제가 되는 금액들을 빼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 변제받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소액 임차보증금 1,500이 있었다. 그 금액은 빼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종업원 나일의 시의 임금채권이 얼마가 있냐면 1,200만 원 있는데 한 달 급여가 100만 원이었고 12개월이 지금 체불된 상태였다. 자, 그러면 저희가 3개월치 임금채권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300은 무조건 차감을 해줘야 되는데 이 9개월치 임금채권은 더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누구와의 싸움으로 번지게 되냐면 피담보채권하고 국세채권 싸움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국세 우선할 수도 있고 국세 후순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양가를 3번 보니까 압류된 주택에 대한 A은행의 최 씨에 대한 채권 얼마가 있었냐면 5천만 원 있었는데 자, 얘의 설정 기일이 언제냐면 24년 7월 1일. 자, 근데 법정 기일은 언제였냐면 자, 7월 2일이 아니죠. 6월 30일이 되기 때문에 법정 기일이 더 빨라요. 따라서 이 피담보채권은 국세에는 우선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왜 어려웠냐면 양가로 4번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최 씨의 공장 및 돈 붕지에 대한 A은행의 채권이 얼마가 있냐면 2,500이 있었는데 설정 등기일이 23년 1월 1일이다. 그러면 이게 법정 기일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2,500이라는 금액을 차감을 시켜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면 자, 요 A은행의 채권은 지금 저당권 설정을 어디에 한 거냐면 공장에 한 거야. 공장하고 공장 땅에 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지금 팔린 게 뭐냐면 지금 주택을 압류해서 주택을 공매로 판 거야.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야지만 그게 피담보채권이 되고 지금 주택이 팔렸기 때문에 얘는 주택에 대해서 담보 설정을 한 적이 없어요. 공장하고 공장 부지에 대해서 담보 설정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주택이 팔릴 때는 일반 채권이 되는 거야. 일반 채권이니까 국세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무조건 지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 요 900이란 금액, 이 금액도 당연히 이제 국세한테 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두 개밖에 없는 거야. 1,500, 그 다음에 300. 자,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1억 5,200. 한 가지 더 따져봐야 된다고 했죠. 자, 소득세 금액이 얼마? 1억 6천이었으니까 둘 중에 정금액 1억 5,200이 뭐가 되냐면 결국 답이 되는 것이다. 네, 이 문제는 이제 요 양가로 4번을 제일 많이 질문하시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담보채권을 보시면 안 돼요. 주택이 팔렸기 때문에 일반 채권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 7번. 다음 중 세법상 양도담보의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자, 동그라미 한번 보시면은 양도담보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자, 저희 부가세에서 배우신 적 있을 텐데 양도담보는 뭐예요? 형식은 양도의 형식. 근데 실질은 담보의 적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는 보지 않게 돼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옳지 않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만 좀 풀고요. 잠시만 쉬었다가 6절부터 좀 나갈게요.